카풀과 택시업계가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카풀을 운영하는 것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월급제 도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바람 방향이 북풍으로 바뀌며 일주일 동안 한반도를 뒤덮은 먼지를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산간지방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들이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중국이 연일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옥상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고 먼지 날까 소방 훈련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 평양 인근 산음동 지역의 미사일 시설에서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는 등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제기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서 확인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전국의 숨은 자산가 95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재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했던 중견기업 사주와 그 가족, 부동산 부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고 장자연 씨가 숨진 지 오늘로 10년이 된 가운데 장 씨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장 씨가 자주 쓰던 핑크색 휴대전화가 경찰 압수 사진에 빠져 있습니다. 6일 오후 공공기관 앞 도로를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차량 이부제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밖에다 주차를 한 건데요. 극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정부가 여러 조치들을 강화했지만 현장은 곳곳이 혼선이었습니다.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선배 간호사들의 괴롭힘을 뜻하는 이른바 태움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던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1년여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선 집단 괴롭힘이 여전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만에 재난 같은 미세먼지가 다소 거쳤죠. 하지만 아직도 매우 나쁨인 지역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낮에 한강의 모습인데 500m가 넘는 롯데월드타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타워도 한강 다리들도 제법 보이긴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봄날의 청명한 모습과 또 다르죠. 그런데 사실은 저 때도 미세먼지는 좋음이 아니라 그저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기저효과라고 해야 할지 그동안 너무 나빴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꽤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을 갖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에서 그나마 한숨 돌린 풍경들을 조소희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어제는 교실에서 했는데 오늘은 운동장에서 원반 던지기 했어요. 네, 그동안 미세먼지가 있어서 못 나왔다가 날이 좋아서 나왔어요. 갑갑했던 게 시원하네요. 사라졌던 남산타워도 일주일 만에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가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었는데 미시령엔 26cm까지 쌓이는 눈이 내렸습니다. 한반도 서쪽 지역과 달리 동풍이 불어온 영향입니다. 뿌연 미세먼지 대신 겨울에도 보기 힘들었던 하얀 눈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예, 또 풀린 것이 하나 있죠.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카풀과 택시업계가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인 카풀 운영을 허용한다는 조건입니다. 사회적인 대타협 기구가 출범 45일 만에 큰 틀의 합의는 끌어낸 것이죠. 그런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자칫 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입니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최종 합의를 알렸습니다. 열악한 택시 산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혁신 방안과 함께 택시와 플랫폼을 연결하여 국민의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등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각각 2시간씩입니다. 탑승 시각 기준으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토일,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규제 혁신형 택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추진되는 겁니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월급제도 시행됩니다. 개인 택시의 경우 초고령 운전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승차 거부를 없애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원론적인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실무 협의 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하자. 관련 입법도 언제 완료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오늘 합의는 제한적으로 승용차 카풀을 허용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내놓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 새 시장을 열어주자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남은 문제는 뭔지 정재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와 카풀 합의를 하게 된 건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택시가 미터기 외에 다른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차의 색깔이나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런 규제를 없앤다면 카카오와 손을 잡고 반려동물 전용 택시, 안마의자를 이용할 수 있는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서비스를 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카카오는 중단했던 승용차 카풀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와 이용자의 출퇴근 동선이 같고 제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카카오가 업계를 대표해 참여했지만 다른 플랫폼 업체들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택시 카풀 대타협기구는 세부 사항을 논의할 TF를 또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오늘 70일 만에 국회가 열렸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신학기를 맞은 것처럼 심기일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 새 학기란 무엇인가? 시급한 미세먼지 법안도 또 5.18 망언에 대한 징계도 말싸움의 대상일 뿐이었고 어찌 보면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인 곳은 바로 국회였습니다. 그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여야가 국회문을 열자마자 미세먼지 관련 법안부터 논의를 했는데 대화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주요 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교섭단체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13일 본회의 처리에는 합의는 했는데요.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쟁점 법안이 경론을 벌이고 있어서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배출가스 규제 등 직접적인 규제 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노동위원회의 경우 시간에 쫓겨 법안을 처리할 경우 새로운 규제만 양상할 수 있어 고민이 크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사실 뭐 미세먼지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지금 뭐가 그러면 쟁점 법안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우선은요, 공장 등 오염 물질을 규제하는 법안인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또한 규제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는 등을 놓고 지역별로 입장차도 크고요. 당장 규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산업계의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이게 민생 문제와 얽히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는 건 이건 합의가 된 거죠? 네, 여야는 오늘 오후 13일 본회의 때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죠. 예.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하지만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볼지 아니면 자연 재난으로 볼지 여야는 물론 부처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 이게 어떤 재난으로 볼 것이냐가 왜 중요한 거죠? 이게 책임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를 태풍과 같은 자연 재난으로 본다면 책임 주체가 별도로 없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화재와 같은 사회 재난으로 볼 경우 책임의 주체, 즉 원인 제공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법 체계나 규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국회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합의는 봤는데요. 경제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산업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또 다른 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5.18 망언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심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윤리특위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여야는 말싸움만 하다가 끝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망언 당사자가 되레 큰 소리를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선 여야 의원 21명 징계안이 일괄 상정됐습니다. 북한군 개입 등 5.18 망언 관련자인 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삐거덕거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컴퓨터에 붙인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는 문구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의 품격과 품위를 훼손했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맞지 않다.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망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윤리위원회 자격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당론 같아요. 국민의 목소리라고, 국민의 목소리죠. 국민의 목소리면 이 회의장을 나가서 하세요. 당론이라고 하셨는데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3명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쪽이 먼저 당론을 정하신 거고요.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윤리심사 자문위에 보내 의견을 구하기로 한 뒤 결국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자체 징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이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기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되레 큰 소리를 치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짜놓은 플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넣고. JTBC 허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날인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 두 사람이 동시에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태극기 부대에 대한 끝없는 구애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 지금 구속되어 계시죠. 또 건강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이에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장기 구금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한국당 내에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대놓고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련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태극기 부대에 대한 끝없는 구애와 극단적 우경화의 기림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숨 좀 쉴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출근 시간부터 점심 전까지 그야말로 반짝 보통 수준이었는데도 그랬죠. 그리고는 또다시 나빠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좋아져서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보통 단계로 예보됐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강수량은 먼지를 씻어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바탕 미세먼지로 홍역을 치르면서 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길 가는 것도 있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환경부가 강조한 부분은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내용입니다. 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덮쳤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공유하고 비상저감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중국 측 예보 자료를 넘겨받아 조기 경보를 내리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중국과 인공 강우 실험을 같이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속내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명래 장관은 양국 환경장관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중국도 책임을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언제 그러냐는 듯 반발했습니다. 韩国方面是不是有充分的依据？韩国的雾霾是来自中国的。我注意到这2天报道首尔的雾霾达到了100。 외교 측에서만 언급한 것이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태환경부 입장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 조치 내용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처럼 일주일 넘게 계속되며 먼지가 쌓이는데 조치는 그대로라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사흘 연속 이어지면 공공부문 차량은 2부제를 넘어 아예 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닷새째부턴 민간의 운행 제한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가동을 평소의 80%로 줄이는 석탄 발전소의 수를 지금의 40개에서 60개로 늘릴 방침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상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겠다거나 이 미세먼지 걱정해서 소방 훈련을 줄이겠다는 대책은 좀 현실성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상옥 기자입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옥상에 공기정화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스모그 프리타워 공약과 비슷합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4대강 로봇 물고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네덜란드 등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진 모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도 이를 잘 알지만 한국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형 공기정화기를 우리가 발명해서 실용화가 된다면 아마 해외 수출 등을 통해서 많은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방청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차량과 장비 점검 횟수를 하루 2번에서 1번으로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훈련은 도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실정이 맞게 하는 부분인데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산업부는 석탄발전소 48개의 예방정비를 봄철에 몰아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봄철마다 셧다운 대상이 되는 발전소를 합쳐서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90%가 멈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바로 나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일찍 사망하는 사람들이 무려 700만 명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460만 명은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에서 대기 오염을 측정한 것에 대해선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대기 오염에 의한 조기 사망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보이드 유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은 지난 4일 대기 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 조기 사망자 수가 7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Air pollution causes more than 7 million premature deaths every year, or a death every 5 seconds because of air pollution. 특히 중국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의 조기 사망자 수는 220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연간 전 세계 조기 사망자의 31%입니다. 또 인도가 포함된 남동아시아까지 더하면 조기 사망자의 65%가 아시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인도처럼 대기 오염이 심한 나라에서 대기 오염을 측정할 땐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측 장비의 불량과 노후화를 지적한 것입니다. 보이드 보고관은 중국이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신차 중 2%만 전기차라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60%인데 비해 중국 전기차 비중은 낮다는 것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정원은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서 차량 이동 등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켜보자면서도 미사일 시설 복구가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김소연 기자와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생산 시설에서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산음동 미사일 연구동에서 물자 수송용 차량의 이동이 늘었다는 겁니다. 다만 수송용 차량에 무엇을 실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양 인근의 산음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만들고 연구하는 시설로 알려진 곳입니다.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도 지붕과 문짝을 다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시점은 지난달 초중반으로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입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위성사진을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It's a very early report. We're the ones that put it out. But I would be very, very disappointed in Chairman Kim. We'll see what happens. 정부 당국자는 일상적인 움직임까지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의도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 핵시설 관련 움직임 가운데 어떤 부분은 말 그대로 팩트이고 또 어떤 부분은 다소 과장된 분석일 수도 있는가? 정치부 김소연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소연 기자, 우선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의 차량 움직임, 이거를 곧바로 ICBM 생산과 연관지어서 볼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것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복수의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물자 수송용 차량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였습니다. 예. 차량에 뭐가 실렸는지, 핵이나 미사일 시설에 반입이 되는 건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회담이 결렬돼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까? 네, 한 정보위원은 전략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통상적으로 드나드는 일상적인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이런 차량 움직임은 있다고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아직까진 북미 회담 이후에 의미 있는 변화로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예. 정부 당국자도 미사일 기지와 핵시설 주변엔 트럭이나 사람이 드나드는 일상적인 움직임이 항상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산음동의 움직임을 ICBM과 연계해서 보는 그런 시각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네, 동창리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는 앞서 해체한 건물에 지붕과 문짝을 달았다는 겁니다. 예.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보도한 내용입니다. 로켓 추진체를 발사대 위로 올리는 레일식 이동 건물과 엔진 시험대의 엔진 지지 구조물이 다시 조립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여기서 시점을 잘 봐야 합니다. 정보 당국이 파악한 복구 움직임은 2월 초부터고 38노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 사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기 전의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당국의 해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놨습니다. 예. 하나는 회담이 잘 됐을 때 외부인 참관하에 대규모 폭파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한 거다. 예. 다른 하나는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거란 분석입니다. 과거처럼 미사일 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위용 카드로 뭔가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정원은 어디에다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네, 정보위원들이 집요하게 물었지만 국정원은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38노스도 ICBM 실험 발사 준비와 일치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왜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계속 가동한다는 거, 이건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네,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물질 생산을 멈췄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라도 가동은 계속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국정원은 이번에 플루토늄 생산 시설인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회담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미국의 CNN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정된 오찬을 하지 않고 떠나려 하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황급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반전을 시도한 정황을 전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CNN 방송은 하노이 정상회담 때 북한이 한 행동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정부 당국자 말을 인용했습니다. 북한의 냉대는 회담 초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 실행 조치와 상응 조치 이견을 좁히기 위해 김영철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김 부위원장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나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때 미국 협상팀은 마지막으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곧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CNN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최후의 시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미국은 이미 흥미를 잃었고 협상을 재개하지 않았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내로 후속 실무회담을 열기를 희망하지만 북한은 아직 답을 주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합의가 무산됐다는 소식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북미 정상이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엄지를 들어올립니다. 북미 정상이 메트로폴 호텔 안 정원을 나란히 걷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합류해 사자 회동도 합니다. 모두 이번 기록 영화에서 처음 공개된 영상입니다. 원탁 회의 장면도 상세히 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앞서 30시간 가까이 숙소에 머물던 당시입니다. 조미 두 나라가 현지에 파견한 실무대표단 사이의 접촉 정령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실무진들이 김 위원장과 멀찍이 떨어져 지시를 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에도 합의가 무산됐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회담 결렬 직후 열렸던 심야 긴급 기자회견 장면도 빠졌습니다. 대신 긍정적 결과만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되는 이번 상봉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이번 회담에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확대 회담에 배석한 장면도 담겼습니다. 과거 흡혈귀, 쓰레기로 묘사했던 것과 달리 이름과 직책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긴 걸 놓고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정은호 게이트 때 영장 전담을 했던 성 부장판사 등이 수사 기밀을 어떻게 얼마나 빼돌렸는지가 자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붙은 수사 기록을 빼돌렸습니다.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 수사가 현직 판사들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내린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따른 겁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성창호 부장판사는 정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자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의뢰인 쪽에 자신이 재판부의 보석을 확답받았고 곧 식사도 한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직접 복사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던 때에도 수사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됐고 고급 외제차가 아내 명의로 이전됐다는 등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함께 영장 전담으로 근무한 조희연 부장판사도 수사 기록에서 본 내용을 보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실제 고급 가방과 시계를 사서 최 변호사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영장 담당 판사들은 수사가 이뤄진 넉 달 동안 모두 10차례 수사 기밀을 빼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네, 검찰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추가로 재판에 넘긴 피고인 10명 가운데 8명은 현직 판사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을 재판할 판사와 같은 건물에서 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재판 업무에서부터 일단 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곧바로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8명은 현직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 판사들 중 일부가 자신을 재판할 판사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광렬, 이태종,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입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한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문제가 된 판사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무 배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징계와 달리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인사명령 형태로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청구뿐 아니라 재판 배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자료를 통보한 데 이어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10명의 참고 자료도 추가로 넘겼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전국의 자산가 95명에 대해서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중견기업 사주, 땅 부자들이 주요 대상인데 이들의 재산을 합치면 12조 원이 넘습니다. 재산은 이렇게 재벌급인데 감시는 상대적으로 느슨했다는 지적에 작정하고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중견기업 사주 A씨, 증여세를 내지 않고 손자에게 회사를 물려줄 궁리랍니다. 일단 손자 명의로 작은 적자 기업 하나를 사들였습니다. 이어 자신의 회사 땅을 헐값에 손자 기업에 넘깁니다. 손자는 기업 가치가 오른 덕에 할아버지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받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합니다. 일부 재벌들이 동원한 탈세 수법과 판박입니다. 하지만 대기업도 상장법인도 아니어서 감시는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A씨를 포함해 이번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된 자산가는 95명입니다. 지난 반년간 중견기업 사주 일가, 부동산 부자 등을 대상으로 탈세 정황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 6천억 원, 한 사람당 평균 1,330억 원입니다. 한 10년에 한 번 조사를 받을까 말까. 그러니까 업종별 한 평균 수준 정도만 소득을 신고를 하면 사실상 탈세를 했는데도 저희 지금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에서는 빠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사각지대란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이들 대상으로 집중적인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아버지의 100억 원대 건물을 건네받은 딸, 회사의 특허 기술을 가로채서 거액을 챙긴 사주. 이번에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탈세 형태입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위장 거래로 회사 재산을 빼돌리고 일부 재벌들이 썼던 수법도 그대로 동원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수천억대 자산가인 A씨는 시가 100억 원대 회사 빌딩을 딸에게 30억 원만 받고 넘겼습니다. 30억 원 역시 사실상 A씨가 내줬습니다. A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임차 보증금을 딸에게 넘기는 꼼수를 쓴 겁니다. 덕분에 딸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빌딩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증여세도 수십억 원이 부과되지만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위장 거래로 세금을 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견기업 사주 B씨는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가로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한 겁니다. 그런 다음 특허권을 다시 회사에 비싼 값에 넘겨 거액을 챙겼습니다. 해외 법인을 이용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도 단골 수법입니다. 또 다른 중견업체 C사는 미국 현지 법인에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현지 법인은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사주에게 넘깁니다. 사주는 회사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미술품을 사들이고 자녀 유학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세청 조사에선 재벌 총수들의 탈세에서 흔히 동원되는 조세 회피처의 위장 계열사도 여러 건 포착됐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미쓰비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일본 정부는 지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의 소송 대리인단이 압류 명령을 신청한 건 모두 8건입니다.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인 미쓰비시는 해당 자산에 대해 매매나 양도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의 원고단이 피고 기업에 압류 신청을 한 것은 신일철 죽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협정 위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단은 지난달 15일 도쿄 미쓰비시 본사를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응하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원고단은 한국 사법부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 집행 절차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던 한일 위안부 피해 합의문을 공개할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합의문을 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자필 편지로 호소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2016년 2월 일본 정부가 강제 연행을 인정한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는지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면 그 과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늦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항소했고 4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로 92살인 길원옥 할머니는 오랜 세월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저는 위안부라고 불렸던 23명의 생존 할머니 중 한 사람입니다. 길 할머니는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공개해달라고 직접 호소문을 썼습니다.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죄를 듣지 못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실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절박하고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2심 법원의 결론은 다음 달 18일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치료나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인 교사들이 명절이나 방학 때만 잠깐 복직해서 급여를 타가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휴직도 하고 돈도 버는 얌체복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 정교사들을 대신해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최수영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병가를 냈다가 여름방학에 복직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하고 겨울방학에 다시 학교에 나왔습니다. 방학 때마다 복직해 급여를 타간 겁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휴직을 하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잠깐 복직하는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130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타간 급여는 명절 때 1억 6천만 원을 비롯해 모두 10억 원이 넘습니다. 정교사들이 복직하면 대체 인력으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통지를 받으면 어떤 계약 기간 동안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막막했죠. 휴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많이 불안하죠. 복직한 교사가 자신은 학생들을 잘 모르니 생활기록부를 대신 써달라고 해고당한 기간제 교사에게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이런 얌체 복직이라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인된 130건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오늘 충북 음성에 있는 한 육류 가공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만 23명이었습니다. 화물차가 덮개를 올린 채 움직이다가 가스관을 건드려 벌어진 일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불쾌한 악취가 풍기고 바닥은 물로 흠씬 젖었습니다. 공기 중으로 새어나온 암모니아 가스를 희석시킨 흔적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2분 충북 음성의 한 육류 가공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사고를 낸 건 25톤 화물 차량입니다. 날개처럼 달린 덮개 한쪽을 들어올린 채 움직이다가 위쪽에 있는 암모니아 가스 배관을 건드렸습니다. 움푹 팬 배관 사이로 가스가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암모니아 냄새가 퍼졌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암모니아 가스 100kg 정도가 누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냉장고, 냉매 등으로 쓰이는 암모니아는 냄새가 역하고 몸에 닿으면 어지럼증과 구토를 유발합니다. 피부에 많이 묻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공장 직원 300여 명은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 직원 19명
옆 공장 직원 4명 등 23명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호소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30분 만에 소방당국이 가스밸브를 잠궜고 물을 뿌려 희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를 연이어 청문회장에 세운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3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비서를 한 인물로 미국 언론은 트럼프를 둘러싼 모든 일을 아는 최측근이라고 했습니다. 다 털어놓으면 재앙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로나 그래프, 그가 증언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끝장이다. 백악관 전 참모는 그래프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측근들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he knows everyone. She knows the role they play. She knows who said what when. She set up the meetings. 3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비서였던 그래프는 현재 트럼프 그룹 수석 부회장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그래프가 트럼프 세계의 핵심 인물로 트럼프를 만나려면 반드시 그래프를 통해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격수로 변신한 전 개인 변호사 코언 역시 그래프가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돼 있다며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오는 15일까지 그래프의 서면 답변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응하지 않을 경우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하원 정보위는 현지 시간 6일 코언을 불러 8시간 동안 비공개 청문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이던 2017년 10월 18일 코언에게 입막음용으로 지급한 3만 5천 달러 서명 수표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울산에선 매일 아침 조선소를 향해 출근하는 오토바이 행렬이 이어집니다. 도시를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 오토바이가 버려져서 녹슨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조선업벨트 쇠락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산 동구의 한 고물상입니다. 해체되고 있는 오토바이가 보이는데요. 안쪽을 보면 대수는 더 많습니다. 녹슨 오토바이와 함께 타이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곳을 버려진 오토바이의 임시 보관소로 쓰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70대가 넘습니다. 금방 또 오토바이가 트럭에 실려 들어옵니다. 만원 다른 80대도 있었고 한 달 반. 일자리를 잃은 조선소 노동자들이 타지로 가며 버리고 간 것들입니다. 탁송료에 값어치가 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 거죠. 현대중공업 담장부터 해수욕장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원룸 단지까지 도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조선소가 밀집한 울산 동구에서 최근 3년간 무단 방치로 신고된 오토바이만 1,400대가 훨씬 넘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하도록 대부분 번호판을 떼고 부품 번호도 지웠습니다. 흉물 같단 민원에 날마다 경고 딱지를 붙여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차라리 필요한 부품이라도 빼내어 쓰라며 아예 오토바이 상가 옆에 가져다 놓는 경우도 잦습니다. 텅 빈 점포와 원룸만큼 주인 잃은 오토바이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22명이 실종된 남대서양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현장 근처에서 유해 한 구가 발견돼 우리 정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관련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정부 협상단은 수색 용역업체인 미국의 오션 인피니티사와 협상을 벌였지만 업체 측이 계약 조건에 유해 수습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습을 거부했습니다. 협상단은 유해 수습을 하지 못한 채 어제 귀국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시간 동안 번개가 2,200여 차례가 쳤습니다. 5분 동안 무려 1,500차례 몰아친 곳도 있습니다. 바다 위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강처럼 흐르는 거대한 대기의 강 현상 때문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기를 좌우로 셀 수 없이 많은 빗줄기가 내리꽂힙니다. 엄청난 밝기의 빛이 번쩍하더니 곧 그림을 그리듯 사방으로 번개가 하늘을 가릅니다. 현지 시간 5일 밤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지역에서 벌어진 광경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센타바바라에서 LA 카운티에 이르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시간 동안 2,200회 정도의 천둥과 번개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센타바바라 해안에서는 8시쯤 5분 동안 1,500여 회에 달하는 천둥과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이례적인 기상 현상을 일으킨 건 캘리포니아 남서부 해안을 따라 형성된 대기의 강 때문입니다.
대기의 강은 바다 위에 만들어진 거대한 수증기가 마치 강물이 흐르듯 대기 중에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당국은 제트기류가 남하하면서 수분을 밀어넣어 대기의 강을 더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런 천둥 번개에 일부 항공편이 취소되고 여객기 한 대가 번개에 맞아 출발지인 LA로 되돌아왔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천둥 번개에 소셜미디어에는 주민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영국 런던의 공항과 기차역에서 폭발물이 담긴 봉투가 배달된 데 이어서 대학 두 곳에서도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또 괴한들이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공격도 급증하면서 영국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학생들이 대피합니다. 우편물 취급소에 수상한 물건이 배달됐기 때문입니다. 폭발물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폭파시켰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잉글랜드 동부 에식스 대학에서도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런던 의사당 출입구에서도 폭발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날 런던 히스로 공항과 시티 공항, 워털루 기차역에서 소형 폭발 장치가 담긴 A4 용지 크기의 우편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히스로 공항 인근 건물에서 직원이 봉투를 열자 불꽃이 일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편물엔 모두 아일랜드 우체국에서 파는 하트 모양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런던과 맨체스터 등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묻지마 공격에 숨지는 등 흉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랭카셔의 학교엔 검은 복면을 한 남성들이 흉기를 들고 들이닥쳐 학생들을 위협했습니다. 브렉시트 협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영국 사회에 폭력 양상이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철도 교통량이 가장 많은 워털루역 등을 노린 범죄의 배후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폭발물이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어 치안 비상사태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오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자진 출석할 전망입니다. 전 씨 측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부인 이순자 씨와 동반 출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앞서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만큼 강제 구인 절차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이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다음 주쯤에 자진 철거합니다. 광장에 들어선 지 1,700여일 만입니다. 천막이 있던 자리엔 추모 기억 전시 공간이 생기는데 참사 5주기인 다음 달 16일 이전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항에서 해외로 나갈 때 신분증 대신 지문과 손바닥 등 생체 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내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체 정보 신원 확인 서비스를 올해 안에 인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환각 효과가 있는 아산화 질소, 이른바 해피벌룬을 흡입한 20대 여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끄럽다는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아산화 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5,700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네, 1998년에 이동국 선수입니다. 20살도 안 된 나이로 프로 무대에서 신인상의 득점왕까지 낚아챘죠. 또 10년 정도가 흘러서 2009년 30살에는 최우수 선수 그리고 MVP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2019년에 이동국은 40, 이젠 정말 아저씨가 됐지만 여전히 그라운드로 출근하고 또 골도 낚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골을 만들어내는 감각은 늙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온누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3분, 한교원이 옆으로 밀어준 공을 이동국이 넘어지면서 마무리합니다. 굼뜨게 움직이는가 싶었는데 공이 가까이 다가오니 재빨리 몸을 던집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37번째 골, 이 대회에서 이동국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득점보다 더 좋은 장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볍게 툭 감아찬 공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갔고 누구보다 높이 떠 머리로 방향을 바꾼 슛은 상대 골키퍼가 뛰어올라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어슬렁거리다가도 공을 잡으면 좀처럼 생각지 못한 곳에 찔러주며 공격 숨통을 열었습니다. 공격이 끊기는가 했더니 공을 다시 잡아 가볍게 띄워줘 김신욱의 추가골을 도왔습니다. 나이 40, 주위에선 이미 은퇴할 나이가 지났다고들 하지만 그라운드에 서기만 하면 여전히 믿을만하고 쓸만한 공격수라는 걸 보여줍니다. K리그에서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이동국.
20살 때처럼 붉은 허벅지에서 내뿜던 강슛은 사라졌지만 나이듦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더 빨리 생각하고 더 영리하게 움직여 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요즘 축구에서는 골이 터지면 좀 놀라운 세리머니가 이어지곤 합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점수판을 직접 바꾸는 선수도 있고 휴대전화로 뒤풀이 영상을 찍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경기 종료 10분 전 페널티킥 결승골을 넣고 골대 뒤로 뛰어가는 선수. 사다리를 타고 오르더니 점수판을 직접 바꿉니다. 과테말라 축구에서 나온 진풍경입니다. 그라운드를 벗어나 경고는 떠안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Cuando estaba calentando le dije que iba a cambiar el marcador y así fue. 발로텔리는 정반대,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개성을 뽐냈습니다. 멋들어진 골을 넣자마자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라운드 위에서 소셜미디어 생방송을 한 겁니다. 400만 명 가까운 팬들이 이 영상을 보고 또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골을 쏘아올린 선수의 환호가 담긴 세리머니. 오늘 챔피언스 리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포르투도 극적인 골로 8강에 오른 뒤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세리머니가 그냥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한껏 자유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축구 규칙상 세리머니는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메시지를 표출해서는 안 되고 또 도가 지나쳐 상대를 도발하고 선동할 땐 경고를 받습니다. 시대에 따라 축구도 변하듯 개성을 드러내는 골 세리머니의 경계도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질투는 나의 힘. 영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 문구는 시인 기형도의 시에서 비롯됐죠.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30년 전 오늘 기형도 시인은 29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이젠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으리라. 그러나 언제부턴가 아무 때나 나는 눈물 흘리지 않는다. 세상을 떠난 날 기형도가 남긴 가방 속 원고 뭉치에 담겼던 시는 영화 속에서도 불려집니다. 그 시를 모아 한 권의 시집이 남았고 여전히 너무나 많은 이의 가슴을 시리게 합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행복으로 알던 시인은 신문사 기자가 된 이듬해인 1985년 신춘문예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29이던 198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삶은 갑작스레 멈춰섰지만 글은 남았습니다. 한없이 쓸쓸하고 깊은 고독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버릴 수 없는 한 자락 희망은 시대를 넘나들며 청춘들을 위로했습니다. 연한 청춘의 초상이기 때문에 늘 젊은 친구들은 기형도의 시를 일종의 이제 젊음의 통과 의례처럼 읽게 된다는 것이고요. 시인이 떠난 지 30년. 시간이 지나도 그가 남긴 시는 낡지 않은 채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로 일주일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에 적용된 차량 2부제가 대표적이죠.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희 밀착 카메라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법 만드는 국회나 법원에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홀수 차량을 운행하는 날입니다. 이 국회 입구에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공공기관들은 홀수 날에는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 날에는 짝수인 차를 운행하게 하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정문으로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들이 들어옵니다. 경찰이 있지만 제지하지 않습니다. 미준수도 많이 들어오긴 해가지고 저희 보고 따로 교양받은 건 없어요. 국회 직원들의 전용 주차장. 절반가량이 끝자리가 짝수인 차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나 사법부에 대해선 권고사항에 그칩니다.
직접적으로 무죄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가급적 이 무죄에 좀 동참해야 되라고. 이튿날 국회의원 전용 주차장. 짝수차만 운행할 수 있는 날이지만 홀수차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한 국회의원. 오늘 몰랐는데. 안내 이런 건 안 갑니다. 네, 안 알았어. 차량 이부제의 목적은 차 운행 대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홀수차와 짝수차를 따로 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 운행하면 돼요. 집에 차라든지 그런 걸 대체하니까. 같은 날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법원안을 다니는 홀수차가 쉽게 보입니다. 안내문은 있지만 정작 홀수차 진입을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곳은 중앙지방법원의 직원 전용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6일으로 짝수 차량만 출입이 가능한 날인데 9 또는 7처럼 홀수 차량도 쉽게 눈에 띕니다. 오늘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일부 행정기관에선 꼼수가 나옵니다. 경찰서와 맞붙어 있는 한 공공기관입니다. 건물 앞을 직원들의 홀수차가 가득 메웠습니다. 건물 안 진입을 막는 대신 건물 밖에 주차하게 한 겁니다. 원래는 차를 안 끌고 오는 게 맞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태워가지고. 단속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디냐고요? 어디다 대야 되느냐고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 쪽이나 뭐 저기 너무 멀죠. 애기 데리러 올 시간이 힘든데. 공공기관이 안내한 대체 주차장엔 차들이 가득 찼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표가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람직하긴 한 것 같아요. 강제 사항은 아니라서 실효성은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들이 좀 불편한. 필요 없으면 전혀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이부제가 꼭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이게 미세먼지가 계속 죽을 거 아니에요? 비상저감 조치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CCTV로 오래된 경유차를 적발해 과태료를 매깁니다. 하지만 단속 장비를 갖춘 곳은 수도권밖에 없습니다. 일부 생계형 차주들에 대해선 단속이 유예된 상황. 신청한 차량에 한해서는 달 때까지 과태료는 안 물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단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들. 하지만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과는 아직 온도차가 커 보입니다. 1차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오늘 어떤 특별함을 찾았나요? 조금 다른 특별함. 르노 삼성 자동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그가 안양교도소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섰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것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유로 단행된 특별사면, 그의 목소리는 힘있고 당당했습니다. 하긴 그 당당함은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심지어 지금까지도 여전하죠. 자택 인근에 걸린 환영 현수막과 측근들의 들뜬 표정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부대끼게 만들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작가 박완서 선생은 따뜻한 두부 한 모를 떠올렸습니다. 그를 좀 더 쓸쓸하고 외롭게 추록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문기둥 뒤에 오롯이 모여있던 가족과 이웃들이 그를 눈물로 반기며 두부를 먹일 수는 없었을까? 내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것은 한 모의 두부를 향해서 고개 숙인 그였다. 두부란 단단한 콩이 풀어져 하얀 액체가 되고 그 액체가 간수를 만나 보드랍게 굳어진 음식. 콩으로부터 풀려난 상태이나 다시는 콩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니 감옥을 나온 이들에게 두부를 먹이는 것은 두 번 다시 죄 지은 그 순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당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때이른 출소에는 두부에 담긴 그 마음이 생략되어 있었으니 우리는 지금까지도 청산하지 못한 낡은 유물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은 현재의 피고인이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 잠시 그를 풀어주기로 결정한 재판부 역시 당부했습니다. 아직 두터운 혐의가 벗겨지지 않았고 단지 감옥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뿐이니 확대하여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그의 반짝 출소에도 두 분은 생략되어 있었던 것일까? 무언가 승리한 듯한 측근들의 들뜬 표정은 물론이고 일각에서는 수감된 또 다른 전직 대통령마저 풀어달라는 요구마저 나오고 있다 하는데 어느 결에 사라진 두부 한모의 마음과 20여 년 전 사람들을 허탈하게 했던 그의 당당한 목소리.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바로 10년 전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남긴 마지막 문건입니다. 문건 곳곳에 술 접대와 성 접대를 강요받은 정황과 유력 인사들이 언급됐죠. 분노한 여론에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장 씨와 술자리를 함께했던 유력 인사들은 줄줄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최근에 재조사에 나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사건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시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 새롭게 확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장자연 씨는 숨지기 직전까지 분홍색 모토로라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이 찍은 휴대전화 압수 사진에는 분홍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2009년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수사 기록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25일과 26일 장 씨의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장 씨가 언제 누구와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에 남은 통화 기록은 극히 일부입니다.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과정을 밝혀줄 수 있을 통화 내역들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장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모두 3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경찰 수사 기록에 이 휴대전화들의 1년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연락처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 씨가 평소 주로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핑크색 모토로라 기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물을 찍어놓은 사진에는 핑크색 기종이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중 모토로라 기종은 있었지만 색깔은 다르다는 겁니다. 장 씨가 문건에서 유력 인사들을 접대해야 했다고 밝힌 시기는 2008년부터 2009년 초. 장 씨는 그 시기에 핑크색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네, 부실 수사 정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장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정작 장 씨의 다이어리는 확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장 씨가 생전에 만난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시간을 적은 다이어리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10년 전인 2009년 3월 7일. 그리고 장 씨가 남긴 문건이 발견된 건 6일 뒤인 2009년 3월 13일. 유력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성접대 의혹에 경찰은 다음 날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장 씨 사망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압수수색에 걸린 시간은 57분, 장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장 씨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하고 옷방은 수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조사에 나선 검찰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0월 장 씨가 평소 메모하는 걸 좋아해 수첩과 메모장이 많았지만 경찰은 다이어리 한 건과 메모장 한 건만 압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이 놓친 다이어리 중에는 PC 만남 등 재계와 언론계 유력 인사로 추정되는 명단이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장 씨는 해당 이름 옆에 만난 시간도 구체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가 숨지기 직전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었던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의 초기 수사가 왜 부실했는지 등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태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간호사 특유의 집단적인 괴롭힘을 뜻한다고 하죠. 이 태움은 고 박선욱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박 간호사의 죽음은 1년여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설 연휴 첫날 박선욱 간호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메모장에 남긴 유서엔 업무 압박감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마저도 끝맺지 못한 채였습니다. 가족들은 선배 간호사들의 가혹한 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잘 웃고 잘 까불고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하던 아이가 13kg가 빠지도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병원은 우울하고 예민한 개인 성격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괴로움을 겪었던 동료들은 추모 집회를 열고 간호사 특유의 태움 문화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년여 만에 박 간호사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판정서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박 간호사가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피로가 쌓이고 우울감이 늘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가족들은 산재 승인이 박 간호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어쨌든 업무 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선욱이 같은 제2의 제3의 선욱이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태움 문화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저거 했어? 저거 하긴 했어? 이거 하긴 했어? 모든 것들 캐물어 보면서 제가 대답을 조금만 못하면 너 이거 공부해와. 이제 매일매일 그 사람과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게 지옥처럼 느껴요.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 내 괴롭힘은 사라질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여기서 서울대병원 간호사 9년 차로 고 박선욱 간호사 공동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원영 간호사를 잠깐 전화로 좀 연결하겠습니다. 최 간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네. 업무상 오늘 그 판정문을 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긴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교육과정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태움을 인정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태움이라는 게 아직 어떤 사전적 정의가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사실 언론에 보도되기는 태움을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배 간호사의 악랄한 괴롭힘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간호사들이 힘든 게 그런 선배 간호사의 차가운 말 몇 마디 때문이라기보다 그런 상황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람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 충분히 교육해주지 않고 그리고 실수를 하면 내가 누굴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현장에서 일해보는 간호사들은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구나 이런 공포에 시달리거든요. 마치 벼랑 끝을 이렇게 낭떠러지 옆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모든 그냥 출근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 전체 상황 자체가 그 간호사를 활활 타게 하는 건데 그렇게 너무 태움이라는 좀 자극적이고 그런 거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폭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자살 사건은 태움 때문이지만 사실 그 태움의 그런 구조적인 폭력의 제일 큰 책임은 그런 박 간호사를 둘러싸고 있던 개개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에 몰아넣은 아산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러면 태움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저희가 아는 뜻으로서는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선배들이 후배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건 그러면 지금 최 간호사님 말씀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물론 그런 태움도 있죠. 근데 이게 태움이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저희는 모든 상황에 이렇게 다 탄다라고 하거나 환자한테도 탄다고 하고 의사한테 탔다고도 하고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활활 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선배 간호사의 태움도 뭔가 그런 일반적인 다른 폭력이나 그런 괴롭힘이랑 똑같이 놓고 보긴 힘든 게 선배 간호사도 타고 있는 거예요. 선배 간호사도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환자들을 보면서
옆에 아직 미숙한 신입 간호사를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말이나 이런 게 다정하게 뭐 이렇게 배려하면서 나갈 수 예. 없고 좀 약간 표독스럽게 말할 수도 있고 그걸 뭐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상황을 아니까 신규 간호사도 뭔가 그 개인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걸 뭐 누구 때문이다라고 딱히 정의하기도 어렵고 예. 그냥 출근부터 퇴근까지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그러면 그냥 활활 타는 예, 거예요.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언론이든 어디든 세간에서 나왔던 이른바 태움 현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다시 말하면 네, 그게 다시 오히려 말하면 구조적인 문제를 은폐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도 예. 약간 태움 혹은 뭐 고인의 예민한 성격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예, 예. 근데 그렇게 개인의 문제로만 하니까 사실 아산병원이 이 신입 간호사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줬는지 예를 들면 중환자실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 같은 경우 1년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2개월밖에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환경에 그냥 알겠습니다. 대학 졸업한 애를 던져놓는 거예요. 예,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이제 중복이 되니까 제가 잠깐 좀 끼어들자면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핵심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괴롭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병원이라는 직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계신 서울대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병원이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한 사람이 죽은 건데 그렇게 많은 간호사들이 그 한겨울에 그 작년 3월 3일에 그 예. 나는 너였다라는 그런 문구를 가지고 다 같이 공감을 했고 저도 사실 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를 전혀 모르는 입장인데도 처음 예. 그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접하고 뭐라도 돕고 싶다고 느꼈던 게 저도 똑같이 겪었거든요. 저도 예. 똑같이 출근할 때 그 도로로 그냥 뛰어들고 싶고 사고가 나서 출근 안 했으면 출근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누군가 예, 예. 특별히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선생님도 있긴 있었지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인터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나마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풀어달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 박선욱 간호사 공동대책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원영 간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박성태 기자. 예, 첫 키워드는 걸어서 청와대까지로 잡았습니다. 예, 걸어서 청와대까지요? 예. 오늘 혹시 뭐 차량 통제와 관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잠깐 영상을 보면 청와대 오늘 오전 비서실 주차장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텅 비어 있고요. 멀리 차량 2대가 보였는데 아마 어제부터 세워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는 어제 오후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개별 차량 대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라고 도보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의 일환이었는데요. 실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약 그 사무실과 청와대 인근 관저가 1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행정관과 함께 걸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예. 수석 비서관들도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업무 차량이 약 50대 넘게 있는데 이 중에 전기차가 6대, 수소차가 1대여서 이런 친환경 차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 업무 차량은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외부 행사 때는 경호 문제 때문에 기존 차량을 이용하는데 오늘 외부 행사는 없었습니다. 예. 청와대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뭐 효과가 있는 건 물론 아니긴 하지만 예. 뭐 일단 이렇게 솔선수범 이런 그렇습니다. 차원이었던 모양이죠. 지적하신 대로 과연 뭐 청와대만 도보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아지겠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한 기자가 물었는데요. 노 실장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지만 일단 청와대부터라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나 사실 최근에 나온 정부 조치들이 비상저감 조치, 즉 비상시의 저감 조치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을 때 대응 조치입니다. 예. 이것보다는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상시적으로 줄이는
그건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도 포함해서요. 이런 저감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반짝으로 끝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먼지는 극복하는 것이다로 이것도 잡았습니다. 미세먼지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 동북부의 미세먼지가 올해만 40% 정도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중국 시민들에게 미세먼지가 상당히 일상화돼 있는데요. 극복하는 모습이 오늘 뉴스가 나면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독특한 게 많았다면서요? 예, 일단 평소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풍경인데 저렇게 하얀색 또는 검은색 마스크를 써서 미세먼지를 좀 막았는데 과거의 사진을 잠깐 보면 과거에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CCTV 한때 보도가 됐던 사진인데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저런 독특한 방독면을 쓰고 미세먼지를 피하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최근 중국 홈쇼핑에서 파는 방독면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무슨 미래 게임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방독면을 중국 홈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으로 팔고 있었고요. 여전히 요란하긴 하네요, 그래도. 예,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실제 저런 방독면을 쓰고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요? 예,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리에서 본 적은 없는데 중국 인구가 15억 가까이 되니 저런 마스크를 실제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것이다. 있긴 있겠지만 다 보진 못했다라고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런 걸 판다는 얘기잖아요. 예, 파는 건 확실했고요. 예. 저희가 다른 홈쇼핑에서도 봤는데 좀 독특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팔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냥 저희는 이제 얼마나 미세먼지 마스크가 막을 수 있냐에 초점을 두는데 패션화돼 있는 마스크를 팔고 있었는데요. 가격은 299위안,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 돈이니까 절대 싼 건 아닙니다. 예. 즉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방독면과 마스크가 패션,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개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패션 없이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습니다. 저런 거는 저것도 일회용은 아닌가 보죠, 그러면? 5만 원씩이나 하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안쪽 면까지 나와 있는 홈쇼핑에는 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은 모습인데 제가 써보진 못해서 물론 검증은 못했습니다. 아무튼 뭐 씁쓸한 얘기들입니다. 미세먼지는 없애야 하는데 저렇게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그게 좀 씁쓸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슬픈 얘기가 될 텐데요. 중국 인터넷에 몇 가지 캡처를 봤더니 미세먼지에 대한 풍자도 있었는데 바로 이런 글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제 중국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캡처인데 잘 안 보이는데요? 희미해서 뭐 전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저게 이제 그걸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약간 노란 톤으로 스모그 서체로 연합뉴스에서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글자를 잠깐 큰 글자만 잠깐 보면 위에 거의 안 보이는데 미세먼지를 뜻하는 한자어고요. 오른쪽에도 보면 자동차에 미세먼지가 많다, 뭐 공업용 미세먼지, 그래서 호흡하기가 힘들다라는 뜻들이 아주 흐릿하게 처리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뭐 여기 악화 정도만 보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뭐 몇 개는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군요. 여러 명이 꼼꼼히 뜯어본 결과 위에는 미세먼지를 뜻하는 거였고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뭐 다른 캡처들도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스모그 서체를 통해서 중국 미세먼지의 미온적인 중국 정부를 풍자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가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특이한 이름으로 잡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인가요? 오늘 고 장자연 씨의 10주기인데요. 성추행 장소의 목격자였던 윤지호 씨가 오늘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하나를 얘기했는데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정치인의 이름이 있었던 것을 봤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호 씨가 본 소각된 그 리스트에 있었던 국회의원 이름 기억나세요? 좀 특이한 이름이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뭔지는 물론 밝히지 않았을 테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 그 라디오 쇼를 한 다음에 유튜브에서 따로 또 여기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답하기를 직함에 대해서 기재돼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이름은 기억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자연 씨는 이 이름은 검찰이나 경찰이 밝히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 이른바 유력 인사라고 해서 이름이 나오긴 했지만 정치인에 대한 얘기는 처음입니까?
이 처음이죠. 계속 장자연 리스트를 취재해왔던 사회삼부의 이호진 기자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예. 정치인의 이름이 나온 것은,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윤 씨는 공개되지 않고 소각됐던 장자연 씨의 글 중에 그런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했었고요. 정치인 한 명이 있었다고 했고요. 예. 구체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밝히는 게 낫겠다라고 오늘 CBS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그다음 다른 인터뷰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서 알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그 이름을 검찰이나 경찰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불명확해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이한 이름이 무엇인가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실 텐데. 예. 그건 그 윤지호 씨의 생각에 특이한 것일 수도 있고. 예.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함부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현정 앵커가 혹시 두 글자에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뭐 그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다. 예. 일반적인 이름인데 특이한 느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일은 북풍이 불어오면서 충북과 전북 등 일부 내륙 지역을 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가량 떨어지고 일교차도 더 벌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예, 보통만 돼도 아무튼 반가운 그런 소식이군요.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